김윤경의 생생경제.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기업이 50대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대신에 정년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령층이 조금 더 일할 수 있게 하되 인건비 부담을 기업에게 조금 줄여주는 건데요. 임금이 꼭대기를 찍고 내려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 말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명예퇴직, 2번 임금 피크, 3번 임금님입니다. 하나의 보기는 3글자고 2개 보기는 4글자죠. 2개 중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답 아시는 분은 샵의 0945 오늘 방송 끝나는 오후 5시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선정을 해서 경제신간 그리고 사진전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est shop, best enjoy, best shop, best shop to the best manager, best shop, best shop, best smile, best shop.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Best shop. 김윤경의 생생경제. 금요 대기회 생생경제 금요기회. 네, 오늘 금요기획 주제는 복지예산 논란입니다. 국회가 지금 막바지 예산 전쟁에 돌입을 했는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지금 나라 곳간에는 돈이 없습니다. 모자란데 무상복지, 무상급식을 계속 가져가야 하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3년 내내 지금 세수가 펑크가 나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복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만 또 약속을 한 것이니만큼 무상복지 정책을 다시 짜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무상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모순일 수도 있는 것이요. 돈이 있어야지 무상이든 유상이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세금이겠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불황이니까 쉽지는 않은 얘기겠죠. 오늘 그래서 논란이 또 다시 한번 더 불붙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복지 예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홍익대 세무대학원의 김유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의 한상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회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376조 원. 이게 굉장히 확장된 예산인데 결국 이게 빚을 내서 마련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잖아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내년 예산안 규모부터 해서 한번 평가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국기술교육대의 한상일 교수님께 먼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먼저 우리나라의 GDP 실질 성장률을 3 내지 4%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1% 전후로 본다면은 약 6% 예산 증가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복지 부분의 예산 증가가 10% 전후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기초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과 같은 의무성 지출 증가가 지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인 복지 예산 증가가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그 긴급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누리예산 등을 이제 정부 쪽에서는 그 배정을 안 하고 지방세로 처리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정부 여당과 야당 간에 지금 이 갈등이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예산 규모는 뭐 무리해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원래 무상복지로 제공하려던 것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못 받게 됐으니까 좀 논란인 것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익대 세무대학원의 김효찬 교수님은 내년 예산안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이 376조 잡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전년 대비 증가율이 5.7%입니다. 네. 명목으로만 보면 이것도 이제 지출도 명목이고 그다음에 성장률도 명목으로 보면 6.4%거든요. 물가를 감안하지 않은.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 성장률에 못 미치는 지출 증가율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는 확장적인 재정 편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확장적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정도다 이렇게 보고요. 적자 예산인 거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수입이 적으니까 지출보다 수입이 적으니까 적자 예산은 사실이지만 확장적인 재정 편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적자가 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지출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수입이 적어서인데 네. 수입을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 지출은 우리가 고령화라든지 양극화라든지 그리고 현재 낮은 복지 수준을 감안하면 줄이기 어렵고 수입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 교수님 말씀으로는요. 수입을 늘려야 된다는 거는 정부의 수입이라는 건 거의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증세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증세를 실시해야 된다. 네. 예. 그래서 더 많이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면 한상희 교수님은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일단은 우리나라 그 정부 규모가 GDP 대비 규모를 보면은 그게 아직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향후에 이제 그 정부 부분의 그 규모를 키워서 복지를 키우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제가 보는 것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아직은 그게 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통일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럼 향후에 통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 예산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키워놓으면은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재원 동원을 할 때 상당히 사회적 갈등의 여지가 더 커질 것 같다. 근데 그게 너무 먼 문제 같이 느껴져서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항상 국가를 운영할 때는 그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닥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사회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 예산은 늘리긴 늘리되 그 속도를 예를 들자면 북유럽 국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상당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자원 제약이라든지 또 이런 통일 문제라는 이런 걸 생각하면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교수님은 지금 일단 복지를 늘리는 것은 맞지만 지금 급격하게 늘릴 수는 없다라는 보수적인 견해를 보여주셨거든요. 김유찬 교수님은 어떠세요? 복지 예산 우리 많이 모자란가요? 많이 늘려야 되나요? 한 교수님이 지금 북유럽 국가하고 비교를 하시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되기에는 우리가 턱없이 부족하고요. 우리가 공공사회 지출 비중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9%대에 있습니다. OECD 전체 평균이 21%대인데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라서 우리가 막 열심히 늘려봐야 사실은 12 내지 15%까지 이 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북구 국가들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하고 비교하면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현재 9% 수준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걸 늘려서 한 12에서 15% 정도 수준 되도록은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복지 예산이라고 하면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김유찬 교수님? 꼭 필요한 것은 이제 지금 무료 급식이다 이런 얘기가 무상복지다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보육이나 급식, 교육 관련된 거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인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 또 기초생활에 필요한 또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원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재원이 부족한데 실제로 과연 우리가 세금을 낼 만한 여력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것인가 하면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계층에 한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봐서도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낼 수 있는 즉 과세되지 않고 있는 소득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제도 같은 것들 아니요. 꼭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비과세 감면이 아니라 그 범죄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소득 그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서도 그 사람들에 대한 소득을 정부는 자꾸 미루면서 부동산 경기를 이유로 자꾸 미루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쪽에 과세 안 되고 있는 쪽에 과세하면 거기서 상당히 큰 그 세수입이 가능하고 또 종교인 과세도 가능하고요. 또 전반적으로 금융상품이라든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우리가 좀 낮은 편입니다. 사실 종합과세도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고. 이것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미루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경기 활성화에 사실은 크게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또 법인세 분야도 그렇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법인세 세율 자체는 명목 세율 자체는 OECD 국가들하고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지만 사실 실효세율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세금을 더 낼 여지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찬 교수님이 굉장히 민감한 것들 다 얘기해 주셨어요. 종교인 과세, 금융 과세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더 민감하게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법인세거든요. 네. 그것도 올릴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상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애플과 저는 삼성을 좀 비교를 많이 합니다. 예. 애플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1.3에서 1.5% 정도 되고요. 매출을 말씀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그 시장 마켓캡, 시장 소위 말하는 점유. 시가총액을 말하는 예.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약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분모가 어떤 거냐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즈를 본다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 다 영업이익을 보면은 유사한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당기순이익을 보면은 그 애플의 당기순이익이 훨씬 적습니다. 즉 말하자면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거죠. 삼성에 비해서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인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나라보다. 네. 우리나라는 그거에 거의 한 절반 수준입니다. 근데 실효세율을 보면 또 미국, 우리하고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세 공제제도 같은 게 우리나라는 또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하고 애플하고는 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고정자산 투입이 굉장히 많고 R&D 투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애플은 상대적으로 R&D 투자라든지 이런 게 적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산업 예.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법인세를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금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사회 제도와 미국이라는 이런 북구라파 제도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자면은 법인세라든지 세제를 올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적인 모니터링입니다. 세원 누출이라든지 공정한 네.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부과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실제로는 갖춰야 되는 인프라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세율만 급격하게 올리면은 실제로 탈루가 많이 발생을 하고 공평 부담. 그러니까 과세를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부터 필요하지 지금 당장 세율을 올리는 증세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죠. 단계적으로는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세율을 올린다든지 네. 그런 방식은 오히려 사회적인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네.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 복지를 키우자, 네. 복지 부담을 키우고 그다음에 세율을 높이자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손 치더라도 그게 공정 과세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네. 노동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예. 많은 사회적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가 지금 우리가 갖춰져 있냐? 예. 이것은 약간 의문시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교수님께 잠깐 추가 질문을 드리면요. 애플하고 삼성전자를 비교를 하셨는데 예. 애플 같은 경우에 미국의 법인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 타국의 법인을 두고 예. 이전하고 있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애플하고 삼성을 비교하시는 것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만큼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만큼 컸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그건 않습니다. 아닌가요? 예. 예. 그러니까 삼성이 이익을 낸 것은 근본적으로 영업이익이 먼저 발생을 해야지 네. 그다음에 차후적으로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단지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과세 정책을 보면은 세율을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세금을 많이 걷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네. 즉 우리나라도 지금 조세 논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세율을 높이는 게 목적인 게 아닌 거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가 있을까가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논의가 세율을 높이는 것에 많이 포인트가 맞춰지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유찬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지금 한 교수님이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을 예. 하셨는데 우선 이제 애플과 삼성이라는 이제 개별 기업으로 네.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미국하고 한국이라는 두 나라의 이제 법인세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을 비교해 보면 미국의 경우 이제 지금 39.2%로 돼 있어요. 네. 지방세 포함해서. 한국은 24.2%죠. 실효세율이 한국이 16.8% 2012년 기준으로. 예. 그리고 미국이 22.21%입니다. 이건 제가 과세 표준을 찾아서 계산을 네. 했고요. 격차가 상당히 있죠. 그렇네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격차가 상당히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 하나가 사실은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건 뭐냐면 이 과세 인프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세금을 1, 2년 걷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국세청이 생긴 지 몇십 년이 지나서 쭉 과세를 하고 있고 국가 재정을 몇백조 해당되는 재정을 세금을 통해서 걷어가지고 이제 해나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예. 과세 인프라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물론 지적하신 거 저도 네. 충분히 이해하죠.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같이 고쳐가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지금 더 많이 걷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과세 인프라를 빗대서 말씀하시면 저는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지금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이 중요하지 세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것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다만 이것이 세금이 공정하게 과세돼야 되거든요. 공정해야만 어떤 분야에는 많이 거쳐지고 어떤 분야에 적게 거쳐지면은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뭐냐 하면 한국의 경우는 지금 법인세율이 지방세 포함해서 24.2%인데 소득세 세율 최고 세율을 하면은 지방세 포함해서 41.8%가 돼요. 네. 거의 20%에 가까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에는 소득세 비중이 크고 우리는 법인세 비중이 외국보다 좀 큰 거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냥 개인으로서 사업을 할 사람들이 그냥 법인의 그 낮은 세율을 혜택받기 위해서 그냥 법인을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위장을 해서 법인으로 넘어가서 주주가 아닌 사람 남의 이름 빌려서 주주로 등재시킨 다음에 법인으로 가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사실은 법인 숫자가 실제로 아닌 법인이 많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럼 그런 것들도 개인 소득세를 물릴 수 있도록 세원을 달리해야 그렇게 된다는 하기는 건가요? 곤란할 거고요. 형식을 갖췄으니까 법인으로 등록을 했는데 그걸 골라서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징세 비용이 들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세율 격차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세율 격차가 큰 것이 사실은 좋지 않은 것이고 소득세 최고 세율하고 법인세 세율 격차 그렇게 커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너무 격차가 크다는 거죠. 그걸 그런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 법인세 세율이 더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의 주장은 조금 다르고 내용은 달랐지만은 어쨌든 복지를 할 수 있는 재원은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해라라고 넘겼잖아요. 지방정부가 못하겠다고 했죠. 교육감들도 나와서 이거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약속은 일단 한 부분이거든요. 누리과정 보육 이런 것들이 다 그런데 한상희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이렇게 되는 문제 결국은 재원이 부족해서 나오는 문제겠죠? 그런 측면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국세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그걸 교부금 형식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 지방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교부금을 많이 받는 게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지금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복지 예산이라는 게 대부분이 그 지방과 그다음에 중앙 정부가 공동 분담을 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많이.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누리예산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에다가 전부 다 이제 떠맡기려고 하니까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중앙 정부가 부담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익자는 지방에 사시는 분이 되지만은 비용 분담은 가능하면 중앙정부 쪽에 넘기는 게 지방정부로는 최적의 그 전략이기 때문에 이 갈등이 좀 저는 심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그 예산 부족도 있지만은 예산 구조에도 그 갈등의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게 합리적인가요? 현재 상황에서? 재경부에서도 계속 이제 지방세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에 비해서.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보기엔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지방세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을 하냐면 소위 말해 지방에서 그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들이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즉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 비중이 높으면은. 그래서 국가 전체의 또 시스템의 효율성이 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유찬 교수님은 그러면은 이렇게 그 무상 보육, 급식 이런 것들 가지고 지자체하고 정부하고 지금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은 왜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복지를 지방자치단체들이 담당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지 전달 체계라는 것이 또 각 그 지역에 대한 사정을 잘 알면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지 전달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게 이제 지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 서비스를 그쪽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우리 한 교수님 잘 지적하셨듯이 국세로 걷는 돈이 한 80%가 돼요. 지방세가 한 20%고.
근데 지출은 이제 지방이 더 많이 하는데 예. 중앙이 걷기는 더 많이 거드니 그것을 지방으로 이제 줘야 되거든요. 이제 주고 있고 그런데 이제 주는 과정에서 아주 그냥 잘 이렇게 주지 않고 주는 과정에 중앙 정부가 이제 가끔은 여러 가지 조건을 달기도 하고 네. 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에 이 정당이 다르다든지 네. 하면은 또 그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문제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지자체가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 어떤 권한에 네. 대한 배분은 이제 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재원은 대줘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재원이 부족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조금 대주는 게 맞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생생경제 3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4부로 이어가면서 얘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복지 논란 토론을 하고 있고요. 홍익대 세무대학원의 김유찬 교수님,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의 한상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향해 소리 없이 다가가는 사자를 본 적 있는가?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해 고요하게 움직이다. 이것이 바로 이 차를 사자라 부르는 이유. Premium Comfort. Asla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 인재를 찾는 기업, 고양시 일자리 센터를 만나면 고민 끝. 새로운 희망이 시작됩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100만 행복도시 고양. 고양시 일자리 센터와 함께라면 당신도 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807-3665 또는 검색창에 고양시청 일자리 센터를 찾아보세요. 031-807-3665.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기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산복지 논란 주제로 홍익대 세무대학원의 김유찬 교수님,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의 한상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재원이 모자라다. 그래서 증세를 해야지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법인세부터 해야지 된다, 소득세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려주셨고요. 이 차원에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모자란데도 공짜 얘기가 자꾸 나와요. 공짜라는 프레임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나온 게 야당의 신혼부부 주택 지원 정책이었거든요. 김유찬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거를 이제 야당에서 해명한 대로 그것이 공짜가 아니라 임대로 제공을 하겠다는 거죠. 네, 일단 공짜 프레임을 먼저 던졌죠. 공짜로 주는 것처럼. 내용은 아니었지만은요. 글쎄요. 네. 조금은 사람들한테 솔깃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 거는 정부도 여러 가지 네. 자기들의 일을 홍보할 때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네. 내용으로 봐서는 저는 그렇게 공짜는 아니고요. 예, 그렇게 보셨군요. 네. 한상일 교수님은요?
결국에는 이제 그 임대를 이제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무상이란 말을 이제 좀 네. 과하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결국에는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그 노동 의욕과 그다음에 복지 이게 예. 두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상이란 말을 강조를 하다 보면 노동 의욕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이란 단어를 사용을 하실 때 조금 더 좀 조심을 좀 해가지고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무상이라는 단어가요. 대선 때 거의 모든 그 대선 후보들이 얘기를 했었고 지난 정부 때도 얘기를 해서 지금 시작된 게 무상 복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상 복지가 지금 한사희 교수님께서는 노동 의욕을 저하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유찬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무상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오는 어떤 효과는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해서 그 논의의 핵심을 좀 빗나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서비스라는 것은 공공 서비스면은 무상인 것이 본질적으로 당연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찰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했으면 경찰이 나중에 청구서를 우리한테 내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죠, 무상인 거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무상은 당연한데 다만 여러 종류의 복지 서비스 중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보편적으로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고 그 보편적인 차별적으로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것이 옳으냐. 이제 그걸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맞지 무상이란 말 사용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정치권은 계속 사용할 것 같고요. 선별적 복지냐 무조건 보편적인 복지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보편적이라는 것을 무상으로 자꾸 몰아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산에다가 골고루 물을 줄 거냐 아니면 불나온 부분에다가 일단 물을 쏟아붓고 나머지 쪽에 좀 여분이 있으면 물을 골고루 줄 거냐 이런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빗댄다면요. 근데 저는 우리 사회가 급한 부분이 좀 많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도 중요하지만은 선별적 복지를 먼저 적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여유가 생겼을 때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게 답인 것이지. 보편적 복지를 하면은 결국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소위 무임승차라고 그럽니다. 그런 무임승차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또 저하되는 문제에 우리가 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복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이걸 보편적으로 할지 선별적으로 할지 우리가 좀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하고요. 이걸 어떤 사람이 모든 복지 서비스를 다 그런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은 나는 없는 것 별로 그렇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는 측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이라든지 주거 바우처라든지 급식 부분도 사실은 기초생계비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선별적으로 해당되는 그 소득계층에게만 그죠 제공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급식하고 보육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저는 오히려 선별적으로 하는 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쪽에. 왜냐하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에게는 돈을 받고 하고 어떤 사람 혹은 어떤 학생들한테는 주지 않고 한다는 것이 소득을 개별 그 학생들의 소득을 조사해야 되는 거죠.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들고 굉장히 힘든 일이고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보육도 마찬가지고요.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선택적으로 해야지 된다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급식이나 보육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재원이 그러니까 당연히 좀 더 들겠죠. 더 드는 것은 그러면 소득세에 비례해서 소득에 비례해서 조금만 더 거두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거두는 데 대해서 어떤 비용이 드느냐. 세율만 예를 들어서 0.5%를 올린다든지 하면은 추가적인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요. 세금만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내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편적 복지라면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라면 못 받을 혜택을 돈 있는 사람들도 받는 거고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그 대가를 소득세를 약간 더 내는 거로 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이 훨씬 효율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실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육과 급식 부분은 어쨌든 보편적으로 가는 게 옳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한상희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니 근데 제 생각은 어떠냐면 개인의 선택권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권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급식을 저는 그 예를 들면 그 무상 급식을 하지 않고 도시락을 원한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전제 조건이 돼야 될 게 물론 그 무상 급식을 하거나 이러면 규모의 경제 효과라든지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혜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뭐냐면 소비자의 효용 문제도 또 발생을 하는 겁니다. 쭉 말하자면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잔반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효용이 떨어지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급식 제공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예를 들면 파업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도덕적 해이로 지금 접근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가 예를 들면 급식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무상 급식을 있는 거고 일부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은 뭐 공급자를 선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일률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해야겠다. 예를 들면 뭐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방식은 저는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은 이제 모든 산업체, 모든 직장에서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어떤 산업체를 잘 나가는 회사를 문 닫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논리로서는 그런 그 보편적인 복지를 또 부인할 수 있는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걸 얘기를 한 게 지난 정부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누리과정에 대한 것들은 지난 정부였었고 이번에는 이제 누리과정 예산을 더 확대해서 편성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정부의 정책 자체가 기조가 바뀌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한상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지금 약속했던 것들을 다시 다 깨야지 되는 상황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선거제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거제도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그 중위수의 정책을 내야지 가장 많은 득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표를 그 정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도 파퓰리즘적인 그런 공약이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런데 반드시 이제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보육이 파퓰리즘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 이렇습니다. 이게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결국에는 그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재를 통해서 공급하는 게 더 효율적인 분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교수님 생각은 뭐냐면은 무상복지라든지 무상보육 같은 경우는 공공재적 성격을 더 강화시키는 게 오히려 더 국가 전체적으로 효과적이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효용을 증가시킬 거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교수님 이제 중위투표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른 식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사실은 그 경쟁하고 있는 두 정당에서 혹은 두 대통령 후보가 같은 내용을 공약을 했단 말이죠. 복지 확대라는. 그러면 그것은 큰 의미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방향은 지켜나가고 추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 내에서도 지금 뭐 이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야당은 그러니까 또 다른 또 무상 프레임으로 주택 같은 것들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닌지. 그래서 사실 이게 참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좋은 건데 정치적인 관점으로들 해석을 하게 되니까 하나의 정치적 프레임으로 자꾸 무상이 얘기가 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원이 모자라게 되면은 우리가 복지 디폴트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언론에서도 쓰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해요. 필요한 부분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복지를 늘리는데 재원은 없다. 당연히 디폴트가 오잖아요. 김효천 교수님. 네. 이제 현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그 지금 재원을 대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을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또 지방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만 하다 보면 신용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디폴트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 지금 약속한 그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겠다라고 네.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정부는 증세는 없다라는 입장은 계속 추구를 하고 있으면 그런 복지 디폴트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상 하고 있는 것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인정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이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근데 직접 증세는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담배세라든지 주민세, 뭐 자동차세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올리고 좀 간보기들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증세로는 모자라지 않을까요, 한상희 교수님?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가장 이제 크게 우리가 보면은 소득세, 그다음에 소비세, 또 법인세도 일종의 소득세지만 네. 법인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법인세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 경기에 되게 민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의 소위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이런 변동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거기에 연동돼서 이게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세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우리가 세원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비교적 뭐냐면은 그 전체 세율 구조를 본다면은 네. 소득세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은 세율은 높였지만은 예.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향후에 세원을 어디에서 주로 세원을 조달할 것이냐. 그러면은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소득세를 먼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예. 그러지 않고 법인세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교수님은요? 저 생각에는 어떠냐면은 저는 소비세하고 소득세를 먼저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 소비세랑 부가가치세를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국민들도 저항이 상당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단일세율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차등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도 다양화할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차등할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예를 보면은 그게 예. 차등화된 나라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법인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냐? 예. 그러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평균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이라는 것은 기업 이익에 굉장히 민감하고 조세 탈루 장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왜 그러냐면 기업이란 건 해외로 이전을 해버리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올리자는 건 아니고 상황을 봐서 올릴 수는 있대. 예를 들자면 세액공제제도라든지 이런 걸 먼저 손을 보고 그다음에 법인 세율을 손을 보는 게 답이지. 먼저 법인 세율을 손을 보는 것은 답이 아닐 수가 있다. 근데 저희 한상희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스웨덴의 그 이케아를 창업한 그 부자 캄프라든가요? 세금 너무 높다고 딴 나라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제라르드 파르디움가 그 프랑스 배우도 너무 세금 많다고 러시아로 갔잖아요. 소득세도 분명히 그럴 수 있는 그 회피할 수 있는 통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소위 말해서 그 특수한 관계 형성이 돼서 소득이라는 게 발생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라는 것은 그게 특수한 관계가 글로벌한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관계라는 게 좀 약합니다. 그런데 개인 차원에서 본다면 국가에서 어떤 개인이 발생시키는 소득은 상당히 그게 종속돼서 발생하는 소득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법인세라는 게 지금 법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쭉 여러 번 한 것들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 법인들한테 직접 이제 투자 의사결정에서 세금이 중요하냐 그러면 다 중요하다 그럽니다. 다 중요하다 그래요. 세금이 중요하다는 것은 세금을 덜 내고 싶다는 말인가요? 세금 많이 올리면 나 투자 안 한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데 다만 상대적으로 여러 요소들 그러니까 뭐 그 노동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매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다른 요인들을 같이 놓고 상대적으로 어느 게 중요하냐 하면 세금은 항상 제일 뒤에 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한테 투자 의사결정이 중요한 거 세금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하나만 물어보면 중요하다고 당연히 얘기하죠. 그래야만 자기가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자기들이 온전하게 세후의 소득이 온전하게 남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좋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대답하는데 실제적인 대답은 사실은 상대적인 순위를 물었을 때 진짜 대답이 나온다는 거죠. 뭘 진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일 중시하는 건 세금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미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 기대이익인데 기대이익은 세금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고 다른 요인들이 더 큰 거죠. 팔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 담배세 인상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 네. 지금 담배세 하나만 갖고 2.7조를 걷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나올 거거든요. 이게 추정을 예. 굉장히 적게 한 거고 정부가 네. 사실은 한 4조 5조 정도 나오는 거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소득 역진성을 굉장히 심화시키는 그런 세금이고 사실은 이 저소득층이 이 담배를 끊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부담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세금 부담을. 네. 그런데 어느 것이 과연 경기에 나쁠 것이냐. 다른 거 우리가 다 무시하고 네. 어떤 것이 경기에 나쁠 것이냐 생각해 보면 솔직히 없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4조 5조를 담배세로 내면 없는 사람들의 가계 소득에서 구매력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실제로 소비 지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네. 소득에서 그만큼의 소득이 줄어들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경기가 더 내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예. 실제로 기업에게 똑같은 그 세금을 법인세로 거두면 현재 우리 기업이 현금 유보 갖고 있는 게 10대 기업이 127조 갖고 네. 있어요. 거기서 일부 거두면 네. 그게 경제에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그거는 하겠다고 하잖아요. 가계소득 환류세제를 통해서 하겠다고는 네, 하는데.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예. 저는 그 내용상 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예. 배당 소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줬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배당이라는 소득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가져가는 소득이에요. 대부분 또 오너들이고. 예,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데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거라서 오히려 더 네. 경기에는 안 좋게 작용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돈 갖고 어떻게 소비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절대 소비할 리가 없어. 소비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는데. 있죠. 소비는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적게 하죠. 예, 그런 부분 형평성의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 교수님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일단 그 유보율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신데 네. 그 유보율을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의 유보율이 높기는 높습니다. 예. 높은데 일본에 비해서는 또 높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해서 부채 자본 비율이 우리나라가 좀 되게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오히려 네. 기업들의 부채 자본 비율이 낮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조금 전에 예를 들자면 임금 비용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영업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란 말입니다. 생산 요소 중에서. 네. 그다음에 조세라는 것은 사후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온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나오기 전에 발생하는 현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장 저희 재무학 쪽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현금 흐름이 미래의 현금 흐름이 좋아야지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세후 현금 흐름에는 물론 조세율이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율이 올라가면은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저희가 전문 용어로 표현할 때 미래 가치라는 게 현재 가치가 예를 들자면은 맞습니다.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세 효과라는 게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선언적으로는 되게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 다 어쨌든 간에 세금을 더 거둬야 된다는 데에는 지금 뜻을 같이 하고 계신 건 맞잖아요. 근데 그 순서가 조금 다른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복지는 해야 되고 복지 재원도 늘려야지 되고 그것을 위한 방법은 증세인데 그러면은 부자들한테 소득세를 더 먼저 거둘 것이냐 아니면은 법인들한테 법인세를 먼저 더 많이 거둘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그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좀 다르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럼 추가로 약간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나라 기업의 그 소위 말해서 당기순 자본 이익률이 네. 한 8% 정도로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조세율을 1 내지 2%를 조정을 한다면은 네. 상당히 강한 레버리지 효과로 영향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것 때문에 투자 유축 효과는 확실히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우리가 교수님께서는 투자 유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지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투자 유축 효과는 분명히 발생할 거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전체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무리를 좀 해야지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증세는 없다고 정부가 했지만 증세는 하고 있다라고 두 분 다 진단을 하신 것 같고 필요하다라고 보고 계신데요. 복지를 더 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복지는 뭐다라고 좀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김유찬 교수님께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는 뭐다? 예, 저는 그 적절한 수준의 복지는 필수 공공재다. 필수 공공재다. 예, 왜냐하면 이 시장 경제 혹은 자본주의라고 해도 좋고 이것이 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네.
복지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한상희 교수님. 복지는 가장 어렵고 급한 부분을 먼저 봄으로써 네. 국민의 노동 의욕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 효용을 제고하는 네. 그런 사회적 기제이다. 이렇게 보고 기제다.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는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재원 마련도 필요하고 증세의 강론에 있어서는 조금 이견이 있었지만은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한 번 더 모시고 얘기를 나눠봐야지 될 것 같네요.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금요기획 오늘 복지 예산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홍익대 김유찬 교수님, 세무대학원의 김유찬 교수님, 그리고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의 한상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도 어렵다. 자산 키우기. 그래서 하버드에도 신협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시민들이 함께 만든 앞으로의 금융, 신협. 우리나라 신협은 세계신협협의회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2번 임금 피크였고요. 당첨자는 4876-8121. 292892 외에 7분입니다. 경제신간과 사진전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